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60대 남성 김도연은 매일 같은 길로 산책을 합니다. 오래된 이발소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50년 전 실종된 친구 영수를 떠올립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연히 들어간 이발소. 낡은 거울 뒤에서 발견한 것은 오래된 사진과 손수건, 그리고 그 속에는 마을의 권력자 박 회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권력에 의해 감춰진 그날의 비밀, 한 친구의 집념이 밝혀낸 충격적인 반전. 과연 영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실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산자락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새벽부터 일어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 풍경 속에서 김도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도연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38년간 이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6시 30분이면 대문을 나섰죠.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정확히 40분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담장 너머로는 텃밭에서 자라는 상추와 고추가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트랙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이 모든 것이 도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자 도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이발소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희미하게 이발 미용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고 굳게 닫힌 셔터 문틈 사이로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발소는 10년 전 주인 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도연은 이발소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낡은 의자와 먼지 쌓인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저 거울, 아직도 그대로네. 문득 도연의 머릿속에 70년대의 이발소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남자들로 북적이던 그곳, 이발기 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라디오 방송, 최 씨의 구수한 농담에 모두가 배를 잡고 웃어대던 모습. 그때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를 깎는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도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눈과 주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도연은 이발소 앞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바로 영수였죠. 영수는 도연보다 1살 어렸지만 덩치는 더 컸고 성격도 활달했습니다. 두 아이는 형제처럼 붙어 다녔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떼약볕이 내리쪼이던 날, 영수는 이발소 앞 평상에 앉아 아이스크키를 먹으며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개울에 가자. 가재 잡으러. 영수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영수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 산과 들을 뒤졌지만 영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수는 점점 잊혀져 갔죠. 도연은 눈을 뜨고 다시 낡은 이발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려왔습니다. 50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영수를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그날 함께 개울에 갔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영수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무거운 짐을 도연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도연은 이발소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이발소를 바라보았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예감.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영수 생각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웃음, 장난기 가득한 눈빛,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연에게 영수는 그런 존재였죠.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것이 도연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는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고 골목길에는 빗물이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우산을 받쳐들고 산책길에 나섰지만 빗바람이 너무 거세 우산이 금방 뒤집혀버렸죠. 옷이 젖기 시작하자 도연은 황급히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바로 낡은 이발소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문 옆으로 작은 쪽문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녹슨 문고리가 삐걱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들어서는 이발소 안.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 이발 의자는 그대로였지만 가죽이 다 찢어져 있었고 선반 위에 빛과 가위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큰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흐릿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손으로 거울을 닦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이 삐걱하는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울이 벽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았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거울 틀을 잡고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거울이 천천히 옆으로 밀렸습니다. 마치 문처럼 열리는 것이었죠. 도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뒤쪽 벽과 거울 사이의 좁은 공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갈색 봉투가 벽 틈에 끼워져 있었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습기와 세월 탓에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몇 장과 작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70년대 풍경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발소 앞 평상에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었죠.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영수였던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연은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영수가 누군가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 도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마을 땅의 절반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70년대 당시에도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하지만 왜 영수가 박 회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이발소 거울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도연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영수와 또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영수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아이. 도연은 그 아이도 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박태수였습니다. 태수는 영수보다 2살 위였고 덩치도 컸죠. 하지만 사진 속 두 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하얀색이었을 손수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수 어머니가 만들어준 손수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도연은 사진들과 손수건을 다시 봉투에 넣고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이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었을까? 이발소 주인 최 씨가 숨긴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도연은 천천히 이발소를 나왔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품속의 봉투만이 그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도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젖은 옷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수와 박 회장, 그리고 태수.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추억의 기록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도연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50년 전 그날 영수가 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발소 거울 뒤에 숨겨진 것일까요? 도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영수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돈 의문들이 그를 괴롭혔죠. 해가 떠오르자마자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정씨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올해 76이었습니다. 70년대 당시 20대였던 그녀는 이 마을의 산증인이었죠. 도연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정씨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골목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자 허리 굽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도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둘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50년 전 영수일 기억하시죠? 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영수는 이발소 앞에서 놀았지. 그 뒤로는 아무도 못 봤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이발소에서 찾았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도연은 거울 뒤에서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주머니는 70년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영수가 사라지기 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이발소 근처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였죠. 누군가 확인하러 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영수가 실종됐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툰 아이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정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으로는 회장님 아들이랑 영수가 크게 다퉜다고 했어. 그때 태수는 중학생이었고 영수보다 덩치가 훨씬 컸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태수.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당시 경찰이 왔을 때 회장님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소문도 있었어. 그 뒤로 수사는 흐지부지 됐지. 회장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아니? 경찰서장도 함부로 못했어.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의 실종은 처음부터 은폐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이 묻혀버린 것이죠. 도연은 물었습니다. 이발소 주인 최 씨는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그 일 이후로 이상해졌어. 술만 마시면 중얼거렸지. 내가 봤어. 내가 다 봤다고.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어. 가게 문 닫고 흔적도 없이 떠났지. 아주머니의 말에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씨는 무언가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손수건을 거울 뒤에 숨긴 것이 아닐까요? 도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들 태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씨 아주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회의원이야. 지금은 당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됐지. 회장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권력의 대물림. 그 가족은 여전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 일은 건드리지 마. 지금도 저 집안 힘은 대단해. 괜히 나섰다간 내가 다칠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주머니, 영수는 제 친구였습니다. 50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어요. 이제라도 밝혀야 합니다. 정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이발소 거울 뒤에서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누가 봤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지. 최 씨가 워낙 조심했거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증거를 남기려 했지만
드러낼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도 찾아봐야 하고요. 정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해라. 저 집안은 여전히 무섭단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걸으며 도연은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와 태수의 다툼, 박 회장의 은폐 공작, 이발소 주인 최 씨의 도피,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다음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군청에 보관된 옛 경찰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50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영수가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청 문서고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빼곡히 쌓인 서류 상자들이 보였죠. 70년대 기록은 구석 선반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찾아나갔습니다. 1975년 실종사건 기록. 마침내 영수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당시 수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목격자 없음, 단서 없음, 수사 중단, 단 몇 줄의 기록만 남아 있었죠. 도연은 다른 서류들도 뒤졌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한 장이 따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날짜는 실종사건 이틀 후였죠. 보고서에는 박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없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압력 있음, 상부 지시, 수사 종결.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권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증거였죠. 도연은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군청을 나서며 그는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본 결과 한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순경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지금 80이 넘었고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 씨는 도연을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도연이구만. 많이 컸네. 김 씨는 도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50년 전 영수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나. 내 평생 가슴에 박힌 가시 같은 사건이었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단서를 잡았었네. 이발소 근처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본 사람도 있었고, 회장님 아들 태수가 그날 밤 옷에 피를 묻히고 집에 들어왔다는 증언도 있었지.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서장님이 우릴 불렀네. 이 사건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큰돈 봉투를 건넸다네. 서장님은 그걸 받았고 우리에겐 함구령이 떨어졌어. 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태수가 범인이란 말씀입니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네. 하지만 정황상 그 아이가 연루된 건 분명했지. 우리는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사건을 덮어야 했네.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도연은 또 물었습니다. 이발소 주인 최 씨는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어. 겁에 질려 있더군. 그러고는 얼마 안 돼서 서울로 도망쳤지. 우리도 손을 쓸 수 없었네. 도연은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이발소에서 찾았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구만. 최 씨가 숨겨둔 거겠지. 자기가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도연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태수는 지금 국회의원이야. 권력은 더 커졌지. 50년 전보다 더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됐어. 하지만 김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하나 있었어. 작은 칼이었지. 우리가 몰래 보관해뒀네. 서장님 몰래 증거 창고 구석에 숨겨뒀지. 혹시 언젠가 쓸 날이 올까 싶어서.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아직 있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이 지났으니 아직 있을 거야. 폐기되지 않았다면 말이지. 증거 창고는 군청 뒤편 창고에 있네. 자네가 한번 찾아보게. 도연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네. 이제라도 영수에게 미안함을 갚을 수 있다면 좋겠어. 부디 성공하길 바라네. 요양원을 나서며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칼이 있다면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군청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관리인을 설득해 열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증거물 보관 구역을 찾았습니다. 1975년 표시가 된 상자들이 보였죠.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었으며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녹슨 작은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칼날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감춘 살인 사건이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도연은 칼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김도연 씨 맞으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남자들은 도연을 애워쌌습니다. 의원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의원입니까? 박태수 의원님이십니다. 남자의 말에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것입니다. 도연이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태수가 알아낸 것이죠. 도연은 거부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연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차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박 회장의 옛 저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태수가 소유하고 있었죠. 도연은 저택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태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태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도연은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선생님께서 옛날 일을 캐고 다니신다던데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50년이나 지난 일을. 도연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져야 합니다. 영수는 제 친구였습니다.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요. 그 친구 때문에 선생님 인생을 망칠 겁니까? 옛날 일은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입 열었다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1억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잊으시죠. 선생님께도 좋고 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는 죽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죽였습니까?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발소에서 찾았죠. 당신과 영수가 함께 있던 사진,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칼도 찾았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5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영수가 죽어야 했는지. 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간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사고였다고.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영수와 다퉜어요. 영수가 내 비밀을 알아버렸거든요. 나는 아버지 돈을 훔쳤었고 영수가 그걸 봤어요. 입 다물라고 했지만 영수는 거부했죠.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주먹으로 때렸고 영수는 넘어졌어요. 머리를 돌에 부딪혔죠. 피가 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겁에 질렸습니다. 도망쳐서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는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경찰에 돈을 주고 증거를 없애고 최 씨를 협박해 입을 막았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어디 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뒷산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영수는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막아섰지만 도연은 뿌리쳤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저택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칼과 사진, 그리고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몰래 대화를 녹음해뒀던 것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도연은 형사과장을 찾았습니다. 50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도연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형사과장은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도연은 경찰서를 나서며 한 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수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묻힌 곳을 찾아낼 거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의 침묵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개울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영수는 물장구를 치며 장난치고 도연은 그런 영수를 말리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때가 도연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로 난 늘 죄책감에 살았어. 그날 함께 있었다면, 내 곁을 지켰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지.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난 거기 없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도연은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후에 그 모든 것이 도연의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도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초등학생 때 쓴 일기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영수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 무섭다. 영수야 돌아와. 어린 도연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사팀이 뒷산을 조사할 것입니다. 50년 만에 영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수야,
오래 기다렸지. 이제 곧 내가 있는 곳을 찾을 거야. 그리고 너를 제대로 보내줄 거야. 내 어머니 곁으로, 편안한 곳으로.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오전 9시에 뒷산 수색을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입구에는 이미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사과장이 도연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박태수 씨가 어젯밤 자백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고요. 지금 발굴팀이 준비 중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수색팀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연도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도 함께 올라왔죠. 정씨 아주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무겁고 숙연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수색팀이 멈춰섰습니다. 큰 바위 옆 잡목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형사과장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50년 동안 영수는 이곳에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쯤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었습니다. 감식팀이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곧 온전한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과장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유골이 맞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뼈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도연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온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0년 전 사라진 아이, 그 아이가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마을의 오랜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슬픈 진실이었죠. 유골 주변에서 낡은 옷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영수가 실종 당일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 칼도 나왔습니다. 형사과장이 말했습니다. 이 칼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흔 검사와 DNA 대조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유골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수야. 50년이나 기다리게 했구나. 혼자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발굴이 끝나고 유골은 조심스럽게 수습됐습니다. 영수의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영수의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누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누나는 유골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영수야.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찾았어. 이제야. 도연은 누나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슬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영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권력에 의해 묻혔다는 것을.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연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녁, 도연은 기자를 만났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도연은 모든 증거를 건넸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경찰 보고서, 그리고 발굴 현장 사진까지. 기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야. 이제 곧이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지는 살인사건.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도연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제 친구 영수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는 살해당했고 그 증거가 이발소 거울 뒤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영수와 태수가 함께 찍힌 사진, 이발소에서 발견된 손수건, 그리고 발굴 현장의 모습들. 기자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50년간 감춰진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태수 의원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수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그 증거입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태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사고였다고.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태수의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와 다퉜고 주먹으로 때렸고 영수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내용. 그리고 박 회장이 모든 것을 덮었다는 이야기까지. 기자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박수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은폐 사실은 확인되었습니까? 도연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찾은 옛 경찰 기록입니다. 압력 있음, 상부 지시, 수사 종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회장이 경찰에 돈을 주고 사건을 덮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회견장 문이 열리며 검찰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태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사건 은폐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도 조사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태수가 변호사들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태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태수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의원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사과할 말씀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수에게, 영수 가족에게, 그리고 마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50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태수도 결국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지른 실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목숨, 그리고 50년간의 거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말입니다. 경찰이 다가와 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연을 애워쌌습니다. 정씨 아주머니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내가 아니었으면 영수는 영영 잊혔을 거야.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의 누나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도연도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5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권력에 의해 묻혔던 살인사건, 그리고 한 친구의 집념으로 이뤄낸 정의 실현.
전국이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의 용기를 칭찬했고 태수를 규탄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영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영수.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수야,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50년의 침묵이 깨지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수를 제대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 공동묘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수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영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영정 앞에는 어린 영수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수의 누나도 곁에 있었고 정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조문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많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영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례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50년 동안 외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영수의 영혼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도연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영수야, 5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내 웃음소리가, 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를 보내줄 수 있게 됐어.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실현했어.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됐어. 이제 편히 쉬렴.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렴. 도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영수의 누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누나가 늦어서 미안해. 5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어. 엄마는 너를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이제 엄마 만나면 많이 안기렴. 누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야, 아줌마도 미안하구나.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영수의 유골은 어머니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조용한 묘지. 어머니의 묘 옆에 작은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수, 영원히 잠들다. 묘비에는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도연은 홀로 묘지에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야,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주는구나. 50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이제 괜찮아. 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이발소가 철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년 동안 비밀을 간직했던 그곳. 이제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뀔 때가 된 것입니다. 도연은 철거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울이 내려지고 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자리에 작은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수를 기리는 추모 공원으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네요. 이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공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놀이터와 벤치, 그리고 한쪽에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영수를 기억하며 도연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도 저렇게 뛰어놀았겠지.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렸겠지. 이제 이곳은 슬픔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네요.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걸렸던 게 풀렸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수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약속 지켰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만들었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50년의 어둠이 걷히고 이제 마을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영수를 보냈다. 50년의 여정이 끝났다. 이제 영수는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제 앞을 보고 살아가야겠다. 영수가 원했던 것도 그것일 테니까.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내가 있구나, 영수야. 잘 자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도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에 대한 죄책감, 진실을 밝히지 못한 후에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은 밤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